요즘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대학생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과학기술에 그 얼마나 많은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계 리더들이 그 지혜를 좀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새로운 게 더 들어오고 다양성이 들어오면 이제 혁신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창의성을 더 높이고 그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로 이제 네 분의 총장님과 좀 비교적 젊은 여성과학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 나눔 강연회 첫 번째 강연자로서 21세기를 향해서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런 그 제목 하에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좀 심어주고 또 21세기의 주역이 될 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시계를 한 반세기 전으로 잠깐 돌리겠어요.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6.25 종전 직후에 찍은 몇 가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서 깡통을 들고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보면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도 몰라요. 저게 한국의 반세기 전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 종전에 참가한 이 메가더 장군이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1952년에 5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불, 10년이 지나서도 87불의 그런 최빈국이었습니다. 반세기 전뿐만 아니라 사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시당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1986년에 한국의 엑셀 자동차가 미국에 첫 번째로 수출했을 때입니다. 그게 미국의 언론평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회용 차, 붙어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가면서 덜렁덜렁 하면서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에 한국 기업이 5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면 일본의 도요타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만 빼놓고는 전 세계 시장을 한국이 더 도요타를 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볼까요? 한국 삼성이 반도체에 진출하겠다고 74년에 그렇게 선언을 했더니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전자회사에서 후진국에서 무슨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겁없이 하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1, 2위를 하고 점유율이 지금 68%입니다. 일본이 화가 나니까 일본이 이 NEC, 히다치, 미쓰비시 그 세 개 회사 합작한 소위 LP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항을 했지만 결국은 파산되고 작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세기 만에 우리가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70년대 산업화를 이루고 80년대 민주화를 이루고 90년대 정부화를 이루고 2000년대 국제화를 모두 성취한 세계 유일의 그런 국가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놀랄만한 압축 성장을 통해서 세계 우리 최빈국에서 이런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로 된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그 나라이죠. 특별히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원조 공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에는 193개의 독립국가 중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디스코 클럽이 아니에요. 그죠? 2만 불 5천만 클럽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통계 숫자를 한번 보면 GDP, 국민 총생산 측면에선 지난 반세기 만에 490배가 증가를 했어요. 수출액은 10,000배라는 엄청난 증가를 했어요. 국민소득은 260배 증가를 했어요. 과학기술 측면에선 SCI 논문, 여러분 SCI 논문 아시죠? 우리는 대표적인 세계 대표적인 논문 그 색인이죠. 우리가 62년에 논문 한 편도 못 냈다가 77년에 34편을 내가지고 35년 만에 12,000배의 증가를 했어요. 미국 특허는 1980년에 처음 내기 시작을 해서 30년 만에 한 450배 그런 증가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반세기 만에 역사가 바뀌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곧 느끼는 게 뭐냐면 반세기 후에는 역사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세기 만에 역사가 반전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는 1950년까지 세계 경제 7대 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 모라토리움, 국가 파산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반세기 동안은 이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반세기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세기란 역사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세기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바로 여러분 같은 청소년, 소녀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가 운명이 결정될 거랍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닥칠 21세기 도전 과제는 뭐냐?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문제. 2026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명이 1명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시대에 진입을 하는 거죠. 저성장. 우리가 7, 80년대에는 두 자리 숫자로 성장을 했죠. 이제는 2012년부터 이 성장률이 2%밖에 안 돼요. 이게 앞으로 30년은 지속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에너지 위기. 올해도 우리가 전력난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는 97%가 해외 의존을 하고 있어요. 식량 위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지구온난화. 우리는 그 지구에서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저거 피해가기 힘들죠. 2050년이면 지금 온도 상승으로 보면 2, 3도가 올라갈 거고 인류 생태계의 20, 30%가 멸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수 학생 이공계 기피. 저는 저거를 우리나라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적신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가 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가 쓰러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중국의 추격과 비상. 이건 굉장히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서는 벌써 중국 2025년이면 세계 1위 국가가 된다고 예측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남북 통일의 문제. 통일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죠. 안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해킹 위험, 핵 위험 문제죠.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30대 1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은 이 국가의 도전과제 해결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과학기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생존, 번영, 안전, 복지가 모두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21세기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가 뭐냐? 이런 국가의 지금 상황, 또 국가의 위상을 생각할 때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저는 3C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C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이 하는 것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21세기 필요한 인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내 친구하고 다른 답을 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을 해야 돼요. 두 번째 C는 contribution. 국가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우리 시대 때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는데 여러분 시대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발전을 기여할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케어하는 자. 결국 앞서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웃과 사회,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그런 인재입니다. 그런 인재를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챌린지하고 싶은 거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비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비전과 꿈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배고픔, 이 가난에서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보면 1964년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35년 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냐? 300불이라 그랬어요. 우린 10,000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없었어요. 2049년 여러분들의 성장의 상승할 때죠. 국민소득을 500불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세계와 역사에 영향을 미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선진국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 소녀들은 국가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Take the road not taken.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들이 가지 않는 도전 정신, 그런 정신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상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질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과학 분야도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먼저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이런 분야가 극히 드뭅니다. 세 번째는 이공계 기반의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합니다. 이공계 기반에. 그래서 고교, 대학 시절에 수학, 과학 과목을 착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공계 공부를 하고 나서 잘하고 나서 그 다음 비공계 공부를 하는 거는 쉬워. 쉬워도 너무 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공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비공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이공계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번째는 의문을 가지면서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라이트 형제도 금속 물체로 나르겠다는 거. 이거는 당시에는 크레이지한 아이디어예요.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게 한 거죠. 또 50년 전에 파이만이 손끝만한 크기에다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20권을 다 집어넣겠다. 그거는 그때만 해도 크레이지한 생각. 그렇지만 지금은 가능해야 안 해요. 지금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밀러하고 베르노즈가 금속도 아니고 부도체에서부터 고온 초전도 현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현상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 도전적인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선생님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남의 논문을 믿지 마세요. 심지어는 알려진 법칙도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틀릴 수 있던 가능성,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 수상자 7인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캠프가 열렸어요. 그때 전부 다 공통적인 질문이 다 그거죠. 노벨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창의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의문을 가져라. 남의 걸 믿지 마라. 교과서를 믿지 마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현상과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가져라는 거예요. 리더십. 특별히 여기 이제 이공계를 많이 생각하는 학생들이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이공계 출신의 리더십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국내 100대 기업 CEO 전공 통계를 이렇게 보면 이 3분의 2가 상경 사회계 출신이었어요. 이공계 출신의 CEO는 2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이공계 출신의 CEO가 거의 반이 되고 상경 사회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세계 리더십을 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공계 출신이 이제 국가 통치자가 됐죠.
독일은 메르켈이 국가 통치자가 된 후에 굉장히 나라의 발전을 키워나가고 있죠. 메르켈은 물리학 전공한 사람으로 40세까지 연구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정치에 투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공계 출신이 국가의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런 그 분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청소년 여러분 시절부터 여러분 리더로서의 훈련과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하나는 셀프 리더십, 자기 개발이 필요해요. 자기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21세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부적인 요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그러면 세계에서도 알아줘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뭐 체력, 감성이 중요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간 관리 습관이에요. 타임 매니지먼트.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 총장님들 여기 네 분 오셨지만 굉장히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갖춘 그 능력은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임 스케줄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또 하나는 소셜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사회성 개발이에요. 리더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남들과 함께 살고 남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배려 정신이, 그 다음에 책임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남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3분 이상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분 안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함양을 하고 거기에 통속력을 함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리더십은 아크형 리더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크형 리더는 첫 번째는 전문가 능력, 프로페셔널 어빌리티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 퍼블릭 리스폰서빌리티. 세 번째는 사회적인 배려심, 소셜 케어를 가진 사람. 그런 그 리더를 여러분들이 꿈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스트의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이런 아크형 리더를 키우려고 우리 정문에다 조형물도 이 아크형으로 세웠죠. 저게 원으로 세우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아크형 한 거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우리가 아크형 리더를 키우자 해서 어빌리티, 리스폰서빌리티, 케어의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그 아크형의 리더를 꿈꾸면서 여러분의 그 생활과 또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과학기술 주도시대, 기술 주권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공계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면 훨씬 더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가 활짝 필 수 있고 직업도 할 일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고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13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고 또 과학자로서 제 인생, 남은 인생 평생 하고 싶은 주제 비만과 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 여러분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이 사진은요 실제 17세기의 그 투스칸의 어느 한 장교의 초상화입니다. 그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비만이라는 게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우리 국내 어느 한 영화에서 다뤄졌는데 약간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비만이 결국 한 사람의 이 삶의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결국 더 이상의 그 부의 상징이 아니고 외모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을 유발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약간 재미있는 패러디된 그림 하나 소개할게요.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직립보행을 이룩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느덧 이렇게 콜라를 쥐고 있는 그 어떤 비만화의 그런 진화 단계를 밟고 있는가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 비만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만이다 그러면은 과다한 체지방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 영어로는 바디 매스 인덱스 BMI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여러분들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상인 것은 BMI가 18에서 23 사이, 그리고 23에서 25가 과체중이고요. 25 이상의 BMI를 가지게 될 때 비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키 160에 체중 65kg이다. 그럼 BMI가 25.4가 나오는데 이것은 1단계 비만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은 사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말하는 그 BMI가 30 이상이 비만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 세계 인류 중에 얼마 정도가 비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현재 그 통계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 과체중이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이 비만이라고 지금 그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세계에서 뚱뚱한 나라가 어딜까요? 그렇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BMI 30 이상인 그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나라의 인구 중에 비만 인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31%, 그 뒤가 멕시코, 영국 순이고요. 저희 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전체 인구 3%가 비만 인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그 과체중 그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201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30%가 과체중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벌써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적으로 과체중 인구 비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 그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의 보고를 보면은 비만 환자의 취업률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실업률이 높고요. 그리고 담배나 술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의료비보다 비만 치료비가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런 비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가 불과 4년 동안에 40% 이상이 증가돼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개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한 이유는 결국 비만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병 중에서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본 것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비만이 유발하는 합병증 중에서 당뇨나 고혈압, 뇌졸중, 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위험한 합병증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보고는 그 부모 모두
비만인 경우는 그 한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보다 그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2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과도한 식사를 하고 운동은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몸에 어떤 신체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만은 여러분들이 흡수한 에너지가 일정량 소비되고 나머지 잉여의 그 에너지는 그 저장이 되는 요 세 개가 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가 무너질 때 생기는 그 원발성 비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95% 정도는 원발성 비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약물 또 뭐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몸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유도가 되는 그런 2차성 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과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지방 섭취라든지 탄수화물 섭취를 하고 운동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나머지 그 여분의 많은 그 에너지가 지방 세포에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비만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 시장에서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지금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1999년부터 세계 시장에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약이 주로 지방의 소화 흡수를 억제한다든가 대사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몸의 내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돌연사까지 일으키는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은 보통 투약을 그만두면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그 요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 병원에서 처방하는 살 빼는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80% 이상이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연구는 바로 지금 이러한 현재 그 비만 치료를 위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비만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고프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 배부르다 어떻게 느끼세요? 보통 사람들이 배부르고 배고픈 거는 배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배 위에 이 머리 밑에 여러 가지 장기에서 그 다음에 이 머리하고의 여러 가지의 그 상호 신호를 전달을 하면서 만들어낸 합장품이 바로 배고프고 배부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먹을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먹을지 이런 식욕에 대한 조절은 바로 머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식욕을 조절함으로써 비만 치료의 새로운 어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브레인 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뇌가 뇌의 무게가 1.4kg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체중을 따졌을 때 상당히 가벼운 측에 속하죠. 근데 이러한 1.4kg의 그 브레인, 뇌가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운동, 어떤 감각 또는 학습, 감정, 여러 가지 몸에 거의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머스라는 부분에 초점을 줄게요. 왜냐하면 이 시상하부가 바로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체와 뇌의 어떤 상호 그 신호 전달과 서로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신체에서 들어오는 뇌로 들어가는 신호가 뭘까? 그것이 바로 이런 비만 유전자 렙틴의 발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렙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어의 렙토스고요. 이거는 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인데 그 과학자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렙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은 쥐를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정상인 오른쪽 쥐에 비해서 상당히 뚱뚱하고 그다음에 엄청 많이 먹는 그런 쥐가 만들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렙틴이 결국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그렇다면 뚱뚱한 사람은 렙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나 동물, 즉 렙틴이라는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렙틴이 상당히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죠. 그럼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렙틴이 시상하부에 가서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데, 뚱뚱한 사람의 경우는 이 렙틴이라는 게 지방이 많아지면서 점점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많다 보니까 식욕을 자꾸 억제해줘야 되는데 많은 이유 때문에 몸에서는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식욕을 결국 줄이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렙틴의 역할과 근접하게 식욕을 줄이는,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슐린이라는 거는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인슐린이라는 건 우리 몸의 췌장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그 당뇨랑 관련돼서 당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당뇨의 경우에는 몸에 그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베타 세포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생 이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일정 시간 계속 이제 주입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슐린 주사만 있으면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제2당뇨입니다. 이거는 췌장 세포의 베타셀이 인슐린은 만들어내요. 근데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슐린의 작용 자체가 이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때문에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몸 안에서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슐린하고 당뇨, 그다음 비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인슐린이 하는 작용은 우리 그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포도당, 당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상인 경우는 그 유입이 가능하게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뇨 걸린 사람이 혈당이 높다 하잖아요. 혈액에 있는 당이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렙틴이나 인슐린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 공복을 느낄 땐 여러분들 위나 그 장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지방 세포나 어떤 베타 세포 말고도 여러분의 그 위에서 분비되는 또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배고프면 위에서 그렐린이 분비돼서 그게 시상하부로 가서 반대로 이건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머리 밑에서 나오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그럼 뇌에 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뇌의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에는 그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뇌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식욕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또 베타셀에서 나오는 인슐린 같은 것들이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머리의 시상하부에 들어가서 특정 신경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특정 세포에서 나오는 특정한 그 또 다른 뇌 호르몬들이 머리의 다른 부분으로 그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는 더 많이 먹게 하고, 여러분들이 배 부를 때는 그만 먹게 하는 그런 신호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좀 한 예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 지방산 합성하는 그 물질이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그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아까 잉여의 에너지가 있으면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탄수화물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게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기 전에 그 지방산이 돼야 되는데 그 지방산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몸 안에. 이 효소에 대한 억제제를 만들어서 아까 뚱뚱했던 렙틴 유전자가 없던 그 쥐에다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와 더불어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전자가 잘못된 쥐 말고 그 지방 함량이 많은 그런 먹이를 많이 먹인, 그래서 결국 뚱뚱해진 쥐에다가 똑같이 그 합성 효소 억제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억제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런 뚱뚱한 쥐에다가 그 지방산 합성효소 억제제를 하루에 한 번씩 열흘간 계속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투여를 중지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투여를 한 쥐가 투여를 하지 않은 쥐보다 훨씬 체중 감소가 있었고 그 감소가 계속 이후에 열흘 이후 15일 이후까지도 계속 그 감소된 체중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사실 이 실험은 이 연구는 제가 박사학위 하고 나서 이후에 진행한 실험이려고 연구였는데 결국은 제가 이 연구 주제를 평생 동안 하고 싶은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런 식욕 억제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 이상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은 섭식 장애라고 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에 대해서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거식증 환자 혹시 있으세요? 다행히 없네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나 무슨 모델, 직업 모델들한테 사실 거식증 환자가 많이 보고가 되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합니다. 이 사진은 1900년도에 어느 의학저널에 실린 실제 거식증 환자의 사진이에요. 상당히 참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호스를 연결해서 어떻게든 음식 투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위나 장이 소화나 흡수하는 능력이 완전히 저해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 못 먹어서 또 소화를 못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심한 그 경우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거식증 환자에서 정신질환 증세가 보고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최근에 그 MRI 여러분들 아시죠? MRI를 통해서 어떤 뇌의 특정 부위를 조사를 해봤어요. 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근데 재밌게도 그 선조피질이라고 해서 시각 그 수용을 하는 그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거식증 환자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앙상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뚱뚱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결국 거식증이 가져다 준 결과인지 아니면은 그런 뇌 이상으로 인해서 거식증이 생긴 건지 아직 그거에 대한 그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욕 조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이런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비만뿐만이 아니라 섭식 장애를 위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해서도 많이 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에 자주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말도 안 되는 S라인이라든지 바비 인형 그런 것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청중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회적 그런 시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만을 바라보는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떤 편견 그리고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편견과 시각들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비만이나 이런 섭식장애를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어떤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저와 같은 과학자는 어떤 생물학적, 과학적 연구 토대를 가지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결국 비만이나 이런 섭식장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톡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는 조그마한 소망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한번 하면서 저의 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요즘 사실 외모에 관심도 많고 또 어떤 비만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또 어떤 그 잘못된 그 생각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또 잘못 또 인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이 어떤 그 외모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것들이 질병으로 이해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노력과 또 이런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좀 더 사회적인 관점이 아닌 좀 더 과학적이고 어떤 그런 의학적인 관점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진로 상담을 할 때 이공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응해주지 못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이공계 분야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분들의 실제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과학의 꿈은 있지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반해라. 하는 그 좋아하는 일을 해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지,